1940년 2월 유럽 대륙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선포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부 전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대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총알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이상한 전쟁을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북쪽 끝 눈 덮인 핀란드에서는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소련의 붉은 군대가 작은 나라 핀란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용한 시기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죠. 그는 겨울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5개의 국가를 동시에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5개요. 믿기 힘들죠? 오늘은 1940년 2월 마지막 주 유럽이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어떻게 다음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핀란드 전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련군의 대규모 공세가 드디어 만네르하임 방어선의 구멍을 뚫어냈거든요. 이 방어선은 핀란드가 자랑하던 마지막 보루였죠. 콘크리트 벙커와 대전차 장애물로 구성된 이 방어선은 몇 달 동안 소련의 공격을 막아냈었어요. 하지만 2월 중순 소련은 엄청난 화력과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 수천 문의 대포, 그리고 끝없이 밀려드는 보병들이었죠. 핀란드군은 주말 동안 중간 방어선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새로운 방어선이 제대로 된 방어선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비프리 게이트웨이 구역만이 제대로 된 요새화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지도에 그려진 선에 불과했거든요. 핀란드 장군들이 색연필로 그어놓은 선이었죠. 성벽도 얇았고 콘크리트 보강도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핀란드군이 완전히 지쳐 있다는 거였습니다. 몇 달간의 전투로 병사들은 한계에 달해 있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건 짧은 휴식 시간뿐이었어요. 지뢰를 설치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방어 시설을 만들고 도로에 대전차포를 배치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2월 18일 소련군이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핀란드 역사에서 타이팔레의 검은 날로 기록되죠. 소련군 4단 전체가 핀란드의 신병 대체 연대를 덮쳤거든요. 이 신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된 애들이었어요. 경험 많은 베테랑들은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었고 이 어린 병사들만 남겨진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소련군은 여러 주요 거점을 점령했고 방어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어요. 다행히 지원선에 있던 핀란드 베테랑들이 달려와 주말까지는 그 구역을 지켜냈지만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핀란드 고위 사령부에 변화가 생겼어요. 카렐리아 지역의 사령관이던 후고 웨스터만 장군이 사임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겹쳐 있었죠. 그는 최근 핀란드 총사령관 만네르하임의 신뢰를 잃었고 그의 아내가 공습으로 심하게 다쳤던 상황이었어요. 만네르하임은 서열상 후임자가 되어야 할 웨크비스트 장군을 제치고 에릭 하인리히스를 새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조직 개편도 단행했죠. 제1 및 제2사단을 제1군단으로 통합하고 웨크비스트의 제2군단은 비프리 방어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비프리는 핀란드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2월 23일 코비스토 섬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섬의 핀란드 해안포대는 몇 주 동안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소련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었어요. 하지만 이제 섬이 곧 고립될 게 뻔했죠. 소련군은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방어군은 다른 곳에서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핀란드군은 철수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포탄을 소련군에게 퍼부었죠. 운반할 수 없는 포는 폭파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붉은 군대는 해안 도로를 따라 진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가 끝날 무렵엔 코비스토 섬 너머까지 진출했습니다. 웨크비스트는 만네르하임에게 물었어요. 후방 방어선으로의 후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만네르하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많은 핀란드 장교들은 이게 만네르하임의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네르하임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핀란드군이 핀란드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수록
평화 협상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요. 후방선은 비프리 시내를 관통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거든요. 거기서 방어할 필요가 없는 날은 도시를 요새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핀란드 외무장관 바이노 타네르는 스톡홀름에서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아니면 최소한 연합군 부대가 스웨덴을 통과해서 핀란드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죠. 스웨덴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독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거짓말에 가까웠죠. 스웨덴의 진짜 의도는 극도로 냉혹했거든요. 스웨덴은 핀란드가 소련과 평화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스웨덴과 소련 사이의 무장 완충지대로 남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정책을 만든 스웨덴 외교관들도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스웨덴은 핀란드의 저항을 더 이상 부추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스웨덴 신문들이 타네르의 여행과 그의 호소, 그리고 거절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에서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여론이 들끓었죠. 결국 스웨덴의 구스타프 5세 국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왕은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원을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만약 지원을 보낸다면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전쟁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끌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이 발언으로 대중 여론이 스웨덴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 했어요. 타네르를 붙잡아 소련과의 평화회담을 중재하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이 제안은 곧 철회됐습니다. 히틀러의 노르웨이 침공 계획 때문이었어요. 히틀러는 소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겨울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노르웨이 계획은 이번 주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보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영국 해군이 발표한 영국 프랑스 연합 계획이었는데 3월 20일경 노르웨이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히틀러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니클라우스 폰 팔켄호르스트 장군을 불러 독일의 침공 계획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히틀러는 팔켄호르스트에게 그날이 끝나기 전에 기본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거든요. 몇 시간 안에요. 팔켄호르스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서점에서 노르웨이 베데커 관광 가이드북을 샀습니다. 그 책의 지도가 그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였거든요.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관광 가이드북으로 침공 계획을 세운 거죠. 팔켄호르스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덴마크를 점령해서 노르웨이로 가는 다리를 확보하고 노르웨이의 7개 주요 지역에 동시에 상륙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수도 오슬로를 포함해서요. 이건 매우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마음에 들어했죠. 연합군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프랑스로 갈 준비를 하던 영국군은 갑자기 새로운 목적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음과 눈이 있는 곳이었죠. 그들은 곧 스트래퍼드 포스라는 이름의 원정대로 편성되어 노르웨이를 거쳐 핀란드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2월 17일 그는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을 만났죠. 만슈타인은 독일군 내에서 천재적인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한 독일 육군 참모부는 그를 군단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전략 계획에서 배제시켰죠. 그런데 재미있는 우연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의 국방군 부관이었던 루돌프 슈문트가 우연히 만슈타인의 코블렌츠 사령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는 만슈타인의 계획을 듣게 됐죠. 아르덴 숲을 통한 공격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히틀러 자신도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만슈타인의 계획은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이었죠. 슈문트는 즉시 히틀러에게 보고했고 히틀러는 만슈타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군단 사령관은 임명될 때 국가 원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거쳐야 했거든요. 원래는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만남은 오전 내내 이어졌어요. 히틀러는 만슈타인의 계획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는 개종한 신자처럼 열정적으로 이 계획을 받아들였죠. 그 후 그는
브라우히치와 할더에게도 만슈타인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재미있는 건 히틀러가 나중에 이 계획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내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전쟁이 더 격화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2월 20일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전쟁 기계는 중립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어제 한 상사가 미친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내 생각엔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잉글랜드는 물러날 것이다. 가을에 독일의 폭격에 대비해 150만 명의 영국 여성과 아이들이 대도시에서 대피했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무렵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쟁 재개를 위한 계획은 매주 커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5개 국가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연합군은 스칸디나비아로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소련은 멈출 기미가 없었죠.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권력자들은 더 큰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죠. 핀란드는 서방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냉혹하게 거절당했고 스웨덴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이웃을 버렸어요. 히틀러는 관광 가이드북으로 침공 계획을 세웠고 그게 실제로 성공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2월 21일에 조용히 하나의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리하르트 글루크스가 하인리히 히틀러에게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격리 수용소를 짓기에 좋은 장소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폴란드인들을 투옥하고 처벌하는 곳,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기병대 막사였어요. 튼튼하고 잘 지어진 벽돌 건물들이 많았죠. 독일어로 이 장소의 이름은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오늘은 1940년 2월 마지막 주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유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